1943년에 IBM 창립자가 이런 예측을 했어요. 전 세계 컴퓨터 시장이 한 5대 정도일 거라고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1977년에는 DEC라는 또 다른 컴퓨터 회사 창립자가 어떤 개인이든 집에 컴퓨터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의 저자, 제럴드 와인버그 본인도 그랬다면서요. 1950년대에 포트란이 절대 성공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요. 맞습니다. 하나같이 업계의 판도를 바꾼 기술들인데 정작 최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빗나간 예측을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추측이나 예상이 얼마나 빗나가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소프트웨어의 품질 문제랑 직결이 돼요. 좋은 품질이라는 게 대체 뭘까? 막연한 감이 아니라 좀 사실에 기반해서 파악할 수 없을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가 제럴드 와인버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의 한 챕터죠. 네, 이 책이 그냥 한 권이 아니에요. 전체가 무려 4권, 전자책으로는 9권에 달하는 방대한 시리즈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대한 거의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부분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제품의 품질은 어떤가? 어쩌면 당신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품질의 개념이 오늘 완전히 재정이 될 수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 첫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저자인 와인버그가 품질에 대한 책을 쓰기 전에 이게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지 궁금했다고 해요. 시장 조사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38명의 사람들한테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지는 찬성, 중립, 반대. 딱 3가지였어요. 아,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만 딱 던지면 데이터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냥 좋은 단어니까 다들 찬성하는 건지, 진짜 깊이 생각하고 답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일종의 대조군 실험을 설계한 겁니다. 그렇죠. 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선택지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바로 애플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였죠. 애플파이요? 네.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료에 나온 그래프를 보면 애플파이에 대해서는 중립이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사과를 싫어하거나 단 걸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네요. 그런데 품질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38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전원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네, 단 한 명의 중립도 없었어요. 100% 만장일치. 와, 사회과학 설문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와인버그가 이걸 보고 몇 가지 가설을 세웠겠군요. 그렇죠. 그중 가장 유력했던 게 3번째 가설이었습니다. 품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긍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모호해서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걸 확인해 보려고 추가 질문을 던졌군요. 네, 품질이란 무엇인가를 25단어 이내로 정의해달라고요. 만약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찬성했다면 정의도 비슷하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8명에게서 무려 31개의 서로 다른 정의가 나왔습니다. 31개나요? 네, 심지어 7명은 아예 정의조차 내리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플파이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었던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품질이라는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럼 품질 관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모두가 다른 관역을 보고 있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와인버그가 말하려는 핵심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이 설문은 사실상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 품질이라는 단어는 사실 내용이 텅 빈 기호였다. 네. 그리고 와인버그는 이 31개의 다른 정의 속에서 유일한 공통점을 발견해냅니다. 바로 이겁니다. 품질이란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다. 결국은 내 취향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말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보여요. 사람들이 내놓은 그 31개의 정의들을 분석해보니까 놀랍게도 사람에 대한 언급이 단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언급이요? 네, 예를 들면 결함이 없는 상태라거나 우수한 특성들의 집합 같은 식이었죠. 마치 품질이 인간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속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방금 품질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의 자체에는 사람이 없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나라는 사람이 개입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항상 커튼 뒤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가령 품질을 가진 것은 그 종류 중 최고인 것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보죠. 최고라는 판단은 누가 하나요? 누군가 순위를 매기려죠. 그렇죠. 설령 기계가 순위를 매긴다 해도 그 알고리즘은 결국 사람이 프로그래밍해야 하고요. 품질이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라는 정의도 마찬가지겠네요. 필수라는 건 그것 없이는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필립 크로스비 같은 전문가가 말한 품질은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다라는 아주 유명한 정의도 있잖아요. 아, 네. 그건 좀 객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정의 역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그것을 요구하는가? 결국 또다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와인버그는 이런 모호한 정의들을 넘어서 더 실용적인 정의를 제시합니다. 품질은 어떤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Quality is value to some person. 어떤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 여기서 가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뭔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불은 꼭 돈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 노력, 다른 기회의 포기, 이런 모든 행동을 포함하죠. 아, 그러니까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품질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걸 명확히 하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최고의 품질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상대적이라는 말이 핵심이네요.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다면 예를 들어 제품을 쓰는 고객과 그걸 만드는 개발자 사이에서 생각하는 좋은 품질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어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그 충돌이 얼마나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F사라는 회사의 실제 사례가 자료에 등장합니다. 로 나왔어요. 그렇죠. F사의 관리자들은 당연히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혹은 더 빨리 끝날수록 고객들이 만족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자료의 그림 7-2를 보면 규모가 크고 납기가 100% 이상 지연된, 그러니까 원래 1년 걸리기로 한 프로젝트가 2년 넘게 걸린 경우인데도 고객들은 웃는 얼굴 아이콘, 즉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프로젝트가 2배나 늦어졌는데 불만이 없었다고요? 보통은 계약 파기금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관리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이런 대규모 시스템은 도입하는 쪽에서도 준비할 게 많거든요. 아, 새로운 업무 절차를 만들고 직원들의 교육하고 데이터를 이전하는 등등.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이 좀 늦어지는 동안 자신들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반기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아하. 고객에게는 정확한 납기보다 성공적인 시스템 도입이라는 더 큰 가치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럼 반대로 작고 사소하게 지연된 프로젝트들은 어땠을까요? 그건 빨리 끝났으니 당연히 만족도가 높았겠네요. 그러게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그래프 오른쪽 아래를 보면 해골 모양 아이콘들이 보이죠. 네, 보이네요.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시스템들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했던 분석 도구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 그런데 몇 주만 늦어져도 소프트웨어가 완성될 즈음엔 이미 사업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죠. 고객에겐 그냥 쓸모없는 소프트웨어가 된 겁니다. 세상에. 고객에게는 프로젝트의 지연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자신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품질의 기준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연구팀이 이번엔 똑같은 프로젝트들에 대해 개발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자료의 그림 7-3을 보면 결과는 고객 만족도와 정확히 180도 달랐습니다. 정반대였군요. 네. 개발자들은 길고 지연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끔찍이 싫어했어요. 이미 흥미도 잃고 기술적으로 낡아버린 시스템을 몇 달 동안 붙잡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일을 아주 지겨워했죠. 아, 반면에 고객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작은 프로젝트들은 개발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군요.
몇 주 안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고객과 개발자는 품질 좋은 프로젝트에 대해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객에게 품질은 비즈니스 가치였고 개발자에게 품질은 내 업무 만족도와 기술적 완성도였다. 네. 이 사례는 품질은 누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정면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리는데요. 누구의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력 문제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품질의 정의를 통제하는 것이 곧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갖는다는 의미죠. IBM 회장이 품질은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곧 IBM이 수많은 시장 중에서 어떤 시장, 즉 어떤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그런 관점이 때로는 큰 실수를 낳기도 하겠네요. 처음에 언급했던 DEC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어떤 개인이든 집에 컴퓨터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한 순간 그들은 잠재적인 거대 시장의 가치를 무시하기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셈입니다. 반대로 개발자들이 품질의 정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고객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독점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최고의 품질이니 그냥 쓰세요. 우리한테서 못 받으면 어디서도 못 받습니다.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 말입니다. 그러다 경쟁자가 나타나면 고객들은 바로 등을 돌리겠네요. 여기서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품질의 제0법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네, 품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요구사항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언뜻 보면 모순처럼 들리는데요. 이 말은 품질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상위의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아, 그 임원과 노트북 일화가 이 법칙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막힌 사례죠. 한 임원이 주말 컨퍼런스에 가져갈 노트북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쓸만한 건 다 대여되고 고장난 것 하나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 임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습니다. 작동할 필요는 없어요. 작동할 필요가 없는 노트북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임원에게 중요했던 건 노트북으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컨퍼런스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냥 소품으로 필요했군요. 네. 그냥 책상 위에 놓여있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 말을 들은 IT 관리자가 아주 현명한 조치를 취합니다. 노트북의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 배터리랑 하드디스크를 제거해버린 거죠. 세상에. 임원은 텅 빈 껍데기를 들고 간 거네요. 그쵸? 임원은 훨씬 가벼워진 노트북을 들고 아주 만족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품질, 즉 임원에게 가치 있는 것은 가벼운 무게와 있어 보이는 외형이었어요. 작동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품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그 핵심 품질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라는 다른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완벽하게 요구사항을 충족했지만 절대 켜지지 않는 노트북이 탄생한 거죠.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유일한 품질 기준이었으니까요. 정말 기막힌 이야기네요. 결국 누구의 관점에서 품질을 보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군요. 그래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와인버거는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품질 개선은 항상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작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는 단순히 고객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한 뒤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고객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무조건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하더라도 전문가라면 그렇게 만들면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 몇 배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라고 장기적인 관점에 기술적 문제를 설명해 줄 책임이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가치죠.
품질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전문가가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협상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품질이라는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없던 단어를 아주 낯설게 다시 들여다봤네요. 네. 처음에는 모두가 찬성하지만 아무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텅 빈 기호 같은 단어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그 본질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 더 나아가 어떤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F사의 사례를 통해서는 고객과 개발자처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품질을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간극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을 정의하면 행위 자체가 결국 누구의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품질 개선은 단순히 버그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를 직접 관찰하고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표준 편지 용지, 레터 사이즈 크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가 유럽에 수출되었을 때 유럽 표준인 A4 용지와 맞지 않아서 품질 낮은 제품으로 취급되어 실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품질은 환경과 맥락에 따라 극적으로 변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도구나 시스템의 품질 중에 당신이 그저 의도된 사용자이기에 전혀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의 사용 환경이나 목적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그 품질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